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인 그레이스 홀은 예배, 세미나, 음악회, 각종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둘루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교 문화는 G미션이 함께합니다.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6월 17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16일 실시된 결선 투표를 통해 연방 상원의원, 주지사, 부지사, 국무장관 등 주요 선거의 각 정당 후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오는 11월 본선에서 치러질 주요 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조지아 정가의 관심이 본격적인 본선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연방 상원 선거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콜린스가 데릭 둘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콜린스 후보는 트럭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출신으로 강경 보수 성향의 정책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오는 11월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인 존 오소프와 맞붙습니다. 이번 선거는 연방 상원 다수당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적 관심 선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 수성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공화당은 조지아에서 2016년 이후 상원 의석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억망장자 사업가 릭 잭슨이 현 부지사 버트 존스를 제치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헬스케어 인력 공급 사업으로 성공한 잭슨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펼치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소득세와 재산세 인하, 교육개혁, 의료비 절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애틀란타 시장 케이샤 랜스 보텀스가 후보로 나서 11월 본선에서 잭슨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주지사 경선 직후 버텀스 후보는 잭슨 후보의 의료사업 관련 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시작했고 잭슨 후보는 버텀스 전 시장 재임 시절 애틀란타의 치안 문제를 거론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또한 부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그렉 돌레잘 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조시 맥로린 주 상원의원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맥로린 후보는 주거 문제 해결과 의료 접근성 확대, 소득 불평등 완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플레밍 후보와 민주당의 페니 브라운 레이놀즈 후보가 각각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플레밍 후보는 전 부국무장관과 주의원을 지낸 인물이며 레이놀즈 후보는 전 풀턴 카운티 판사이자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선 투표의 참여율은 지난 5월 예비선거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선거 당국에 따르면 지난 예비선거에서 1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데 비해 이번 결선 투표 참여자는 약 30만 명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결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본선에서 연방 상원과 주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교육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멀사대학교는 최근 메이컨에 새로운 간호대학 캠퍼스를 개설했으며 조지아 대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간호대학을 설립해 내년 첫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연방보건인력국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2038년까지 간호사 부족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조지아주의 등록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8.47명으로 전국 평균인 9.43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업무 과중으로 번아웃으로 많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지아의 빠른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의료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탑 스테이트 포 탤런트 액트를 통해 기술대학 간호학 준학사 학위 취득자들이 학점 손실 없이 4년제 대학 간호학 학사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보건의료인력위원회는 간호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학교당 최대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학 교수 확보를 위해 최대 2년간 2만 5천 달러의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사대는 메이컨 캠퍼스를 통해 중부 조지아 지역의 간호 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UGA는 향후 간호학 박사 과정까지 개설해 간호 교수진 양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계와 의료계는 신규 간호대학 설립과 정원 확대가 조지아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2026 주택 구입 가능성 및 주택 건설 보고서에서 인디애나주가 전국에서 가장 주택 구입 여건이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종합점수 76.3점을 기록하며 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4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중간 주택 가격은 29만 5,810달러로 중위 가구 소득의 28.3%만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30% 기준을 밑돌았습니다. 인디애나에 이어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가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남부와 중서부 지역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주택시장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주는 델러웨어와 유타였습니다. 두 주 모두 지난해보다 12계단 상승했습니다. 델라웨어는 활발한 주택 건설과 높은 가구 소득을 바탕으로 7위에 올랐고 유타는 여전히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힘입어 1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알라바마, 메릴랜드, 뉴저지는 각각 8계단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순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위스콘신도 주택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동북부와 서부에 집중됐습니다. 뉴욕주는 종합점수 8.5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의 중간 주택 가격은 66만 8,173달러로 중위 가구 소득의 55.2%를 주택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매사추세츠, 하와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높은 주택 가격과 제한된 토지 공급, 엄격한 개발 규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모든 주가 남부 또는 중서부에 위치했으며 남부와 중서부의 평균 점수는 동북부와 서부보다 약 50% 높았습니다. 남부 지역은 16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상위권에 포함됐으며 중서부 역시 12개 주 중 10개 주가 상위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반면 F등급을 받은 6개 주는 모두 동북부와 서부에 집중됐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에서 풀려난 뒤 저체온증으로 숨진 IT 출신 망명 신청자 다피 미셸의 사망이 검시당국에 의해 타살로 판정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엘러게니 카운티 검시관실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셸의 사망 원인을 저체온증으로 확인하고 사망 방식을 타살로 분류했습니다. 미셸은 지난 3월 2일 피츠버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시관실은 그녀가 석방 당시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와 언어 장벽을 겪고 있었던 취약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AP통신에 가족들이 아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IT 출신인 미셸은 2022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인도주의적 사유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이민 심리를 불과 2주 앞두고 숨졌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미셸은 2025년 정신질환 증세로 체포된 뒤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약 6개월 동안 수감되며 여러 차례 정신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사가 구금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아이스가 그녀를 다시 체포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피츠버그로 이송했습니다. 유족 측은 미셸이 겨울 추위 속에 버스 정류장에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로런 비스는 성명을 통해 아이스는 이 여성의 사망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미셸은 아이스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3일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셸이 석방 당시 개인 소지품과 충전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보호 의무와 석방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애틀란타 지회는 16일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개최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권태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개회선언과 개회기도,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만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76년 전 젊은 시절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며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노병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준호 애틀란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신만수 목사의 폐회 축도와 박재영 목사의 식사 기도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 촬영 후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마련한 오찬을 함께하며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6월 17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